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10년물을 같이 그렸습니다. 최근에 달러도 강해지고 또 이제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글로벌 금융 환경이 좀 타이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뭐 허들이 되는 어떤 그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자산 시장을 어쨌든 그 자체는 좀 압박하는 요인이고요. 또 미국의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의 나라에 있는 사실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하는데 달러 가치는 전혀 뭐 상관이 없죠. 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근데 이제 미국 밖의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이외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4분기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로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는 바닥에서 최근에 좀 강해졌지만 작년 4분기 고점보다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값도 끌어올리는데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복잡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 물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채권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예, 우리가 채권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자는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돈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야.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보는 한 가지의 그 현상, 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실물 경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수요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해석하는, 실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은 제 생각에는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 이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거냐, 뭐 하드 랜딩 할 거냐, 아니면 뭐 랜딩이 없을 거냐, 뭐 이런 뭐 논란들이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요 그 검은색으로 흐리게 그려진 게 우리가 늘 보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분해해 보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연동 국채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따로 계산이 돼서 이제 뭐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야.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 붉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는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물가 연동 국채 팁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강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요 파랗게 칠해진 값인데요. 요 두 값을 더한 게 지금 이제 그 4%대 근처에 있는 10년 국채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붉게 칠해진 기대 인플레는 안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요 파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같은 값인데요. 요 두 개만 따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대 인플레는 지금 2.5% 전후 갔다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뺀 어떤 실물 측면에서의 어떤 금리를 보여주는 팁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제 낙관론이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차트를 그려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측정을 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네. 한 3개월 전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내외였는데 네. 금주 초에는 이게 2%까지 높아졌습니다. 아,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이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왜 개선이 되냐?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재정 수지거든요. 네.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건데 7월까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2개월치를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네. 미국의 명목 GDP의 근한 10%가 지난 그 1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가장 큰 거고요. 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인들이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진보 정부고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을 맡겨두는 것보다는 뭐 정부가 친환경 사업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뭐 그것은 어떤 자신들의 철학을 경제에 투영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 경제가 별로 안 나빴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정 정책은 경기 역행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네. 원래 경제는 민간이 하는 거고 민간이 못 쓰고 돈 못 쓸 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가지고 좀 이제 경제에 버퍼를 만들고 네. 민간이 경제가 좋아서 과열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정부가 좀 긴축적으로 가면서 과열을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 수준이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난 1년이 미국 경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낫는데 지금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제 늘리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개선이 되는 게 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저는 미국 밖의 나라 입장에서는 좀 득보다 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뭔가 미국 경제가 과열로 가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밖의 나라를 좀 압박을 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 경제가 상관성이 높았습니다. 미국 경제만 좋아지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주도로 막 밸류체인이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분히 이기적으로 우리 땅에 투자를 공장을 지으라 막 이러면서 과거보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가 맺고 있는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는 게 네. 물론 이제 뭐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그때도 또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너무 심하게 둔화가 되면 그것도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긴 한데 뭐 이제 경제가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둔화되고 이런 어떤 그 어떤 안정적인 값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요 이런 것들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미국 밖의 나라들의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네. 그 개도국들을 압박하는 거를 네. 처음부터 기획하고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의도된 결과인지 아닌지는 좀 알긴 좀 힘든데 다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네. 결국은 그 경제를 바라보는 이제 철학의 차이죠. 네. 미국의 민주당은 뉴딜 이후에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기에는 또 혹은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기에는 시장에서 민간이 요소를 창출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많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개입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화당은 정부가 개입하고 이거는 맞지 않고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지. 정부가 왜 개입해 차라리 감사해주고 정부 각장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철학의 충돌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자본주의 어떤
금도가 깨졌다라고 음. 생각하는 쪽인데요. 뭐 크게 보면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너무 중앙은행이 개입을 많이 하면서 저금리가 인위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조금 저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심하게 후퇴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그것이 어떤 예상된 결과건 예기치 않은 결과건 간에 불황이 주는 미덕도 있거든요.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양적 완화나 중앙은행의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위기가 계속해서 예언이 되는 면이 하나 있고 네.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저는 한 발 더 나갔다고 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도와주는 건데요. 이것도 그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너무 돈을 막 쓰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은 우리 자본주의의 뉴노멀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는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질적 완화라는 것도 했죠. 네. 미국의 기업들 어려우니까 실제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도와줬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철학적 도전이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특정한 기업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장에 맡겨둬서 돌아가는 자본주의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고 네. 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가계도 엄청난 현금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정부 개입에 저는 금도가 좀 이제 깨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조금 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 의도된 결과건 의도된 결과 아니건 상관없이 다른 나라가 불똥을 맞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국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는 작년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1,450원까지 갔고 네. 지금 한 1,340원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선진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도 가을보다 훨씬 지금 낮죠. 네.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위안화는 지금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와, 물론 이제 네.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보면 작년 고점을 넘어서는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보다 이제 위안화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림 두 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거의 뭐 그 관심 잘 안 기울이시겠지만 지난주에 러시아가 금리 올렸습니다. 8.5에서 12%. 뭐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이게 뭐 100%가 넘어가니까요. 97에서 118%로 네.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러시아와 아르헨티나가 경기가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은데 왜 금리를 올리나요?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하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미국이 의도된 결과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밖의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금 저 중국의 그 위안화가 이렇게 약한데 금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21일 날 네. 중국이 기준금리 낮췄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약하게 낮췄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이 통화 가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 나빠질 지금 이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기가 힘들고요. 이것이 지금 다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이런 건데 공교롭게도 이 러시아는 뭐 미국의 적성국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아르헨티나도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중국도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음모 이론으로 미국의 뭐 양털깎기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달러에 아주 네. 그 저금리의 달러의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이제 자본시장 개방이나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저리의 달러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미국 자본이 그 나라의 자산을 헐값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옳고 그르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 뭐 양털깎기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뭐 미국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저는 뭐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좀 미국과 취약한 여러 나라들이 음. 좀 압박을 받고 있고 뭐 미국 밖의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채권 다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늘 미국 시장이 네. 좋았던 건 아닌데 네.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는 거는 어느 나라나 홈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많이 하고 한국 채권 많이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네.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룰 자체가 앵글로색슨 민족이 만든 룰이라고 봅니다. 아. 금융시장 중심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미국도 뭐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늘 오르기만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미국과 어떤 그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 자산은 저는 현실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는 조금 그 자체가 하나의 내재가 된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채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채권을 먼저 사면 손해를 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네. 이자 받는 거예요. 만기까지. 음. 내가 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져가지고 뭐 채권 가격 올라가고 이런 트레이딩은 실은 주식이 하는 거고요. 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된 이자, 그러니까 픽스트 인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고정된 이자를 받아서 내 포트폴리오의 어떤 안정된 것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한 4% 정도 네, 되는데요. 많이 가죠. 이게 결코 낮지 않은 것이 지난 20세기가 네. 그러니까 1899년부터 1999년까지가 미국 주식이 뭐 다우지수가 그 19세기 말에 한 60에서 20세기 말에는 이제 14,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28,000%인가요? 네.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100년 동안 주식 투자자에게 아주 좋았던 시기였는데 100년 동안 60에서 28,000까지 가는 수익률이 100년 후 연율화로 계산하면 5.3입니다. 그렇군요. 5.3% 올리면 이게 뭐 시간의 힘이고 장기 투자의 힘이고 복리의 힘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확정 금리부 이자가 4% 내외라 그러면 채권의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채권을 뭐 만기까지 내가 이 픽스드 인컴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네. 다시 또 지금 채권의 절대 금리가 네. 좀 매력적인 그런 또 그 기회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요즘 다시 또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뭐 지금은 당장은 좀 이렇게 보이지만 앞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관성이죠. 이제 미국 경제도 저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럼 미국이 네. 돈을 막 지르고 하는 게 그럼 언제 멈춰질 거냐? 그건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탈이 나야 멈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 내가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망치고 싶은 관료들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동적인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미국의 지방은행 문제 뭐 이런 건 덮고 가는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취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도 뭔가 자기들이 어떤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정책을 하지 못할 텐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금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풀린 동네 양과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유동성을 풀었다가 흡수하는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실물 경제가 결국은 이제 이자율을 결정하는 팩터라고 보면 지금 4% 정도의
10년 장기채 금리를 그 이상으로 많이 끌어올릴 정도로 미국 경제가 뭐 1.5%, 2%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2, 3년 놓고 보면 그 경로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보다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이제 형편에 맞게 높은 금리의 채권을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경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벽개원,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 그리고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또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 인하 수준도 다소 약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네. 중국 경제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것이 어떤 경로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중일 경제가 굉장히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큰 의존도거든요. 뭐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이 뭐 20%가 넘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GDP에 딱 부동산 찍히는 걸로 보면 이건 뭐 미국과의 비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요.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한 14%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이 6.6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나지 않는데 중국보다 더 높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리 그 한중일의 어떤 삼국이 저는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커넥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국회에서 12월 달에 예산안 만들어질 때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들 그 직업조사에 보면 지역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예전에는 지역사회 유지들이 뭐 막걸리집, 술도가집, 극장이라 그러면 지금은 저는 건설업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네. 굉장히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가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2008년 미국과 같은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쇄가 된 나라입니다. 경제가 미국보다 개방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통해서 파급이 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국보다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2008년도 미국의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부실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금융 파생 상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측하지 못했고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형태처럼 뭔가 일시적으로 분출을 하는 이런 어떤 크라이시스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중국 경제 자체가 민간 소비가 GDP의 40%가 안 되는 경제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소비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민간 소비는 매우 약하고요. 이게 다 부동산과 결부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2008년 미국과 같은 형태의 위기로 분출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문제를 조금 크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수출이 또 중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게 우리 주가에 투영이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경제가 나빠졌다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2000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89년도 3월 달에 1000포인트 가고 2000년대 초까지 1000포인트대에 안착하지 못하는 700, 8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2007년 7월에 종합주가 지수가 2000까지 갑니다. 사상 최초로 갔던 게
2007년 7월에 2천 갔거든요. 그거 다 차이나 스토리로 간 겁니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 한국이 그 수혜를 보면서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중국 스토리를 가진 주식으로 주가가 2천 갔거든요. 근데 2007년 7월에 2천 갔어요. 근데 2023년 8월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2,500입니다. 그러면은 16년 동안 25%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연율화로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저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게 저는 2011년, 12년 이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증시는 장기 박스권이라는 형태로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16년 동안에 25% 연평균 한 1.4%밖에 못 올랐다고 코스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이제 정체가 된 거지요. 네. 정체가 됐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업종 지수가 20개 있거든요. 네. 20개 중에서 굉장히 못 올랐던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았던 게 5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기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전기전자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중국과 무관하게 반도체 잘한 게 반영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과 비금속 광물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최근에 그 2차 전지 주식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어요. 제약 바이오 최근 3년 어렵지만 뭐 그 이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과 상관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 지수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서비스 업종은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종합주가 지수도 우리가 정체를 했던 게 중국 덕을 보다가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전 이미 주가가 그것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무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새롭게 벌어질 현상이라기보다 이미 10년 정도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업종을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게 참 딜레마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또 투자를 잘하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하게 살자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업종을 잘 고르는 건 누구나 필요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주식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주식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나름의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거면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잘 나가는 업종, 나쁜 업종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평균으로서의 시장 지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잘 나가는 섹터를 고른 것보다는 그냥 아주 수동적인 패시브 투자를 하게 되면 주도주를 고른 것보다는 돈을 못 벌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좋은 거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장을 추종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전 주식 투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횡행하는 섹터 ETF, 테마 ETF 이런 거는 패시브 투자의 본령과 전혀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액티브 투자, 업종을 잘 고르는 거가 똑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딜레마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지수 자체는 그렇죠. 거의 뭐 1%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글을 쓰면서 보니까 한 3,000개 중에서 그 한 16년 동안 코스피 1.4% 오르는 동안에 한 절반 정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참 바텀업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고 이것은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초과 수익을 벌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성과가 너무 낮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이 금융 질서가 약간 그 서구 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앵글로색슨. 네, 그쪽에 좀 맞춰져 있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한국, 대만, 일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우상향을 했어요. 우상향을 했는데요.
중국은 2007년도에 투자했을 때 상해지수가 6,100인데 지금 한 3,000포인트 되나요? 신흥국 중에서요. 사실은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봐야 돼요. 좀 경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신흥국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인도가 하나의 인도가 뭐 그 후보긴 한데 저는 인도도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과 주식이 금융 투자의 메인입니다. 그래도 채권과 주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체 투자라 그러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AI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도 대체 투자고요. 뭐 원자재 사는 것도 전부 대체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베이직한 투자의 금융자산 형태가 주식과 채권인데요. 채권의 역사는 한 5,000년 됩니다. BC 3000년 바빌로니아 때도 뭔가 그 이자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주식의 역사는 17세기 초 동인도 회사니까 이제 이게 뭐 400여 년 역사거든요. 네. 그럼 채권의 역사가 주식보다 왜 기냐? 채권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옹달림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적인 차용증을 써도 이게 채권의 맹아적 형태거든요. 언제 갚을래? 중간에 이자 어떻게 할래? 이것도 채권인데 주식이 채권과 다른 거는요.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그 기업을 운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주식과 채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거든요. 예컨대 동인도 회사가 이 주식회사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에 있는 귀족들이 결국 아시아에 뭐 교역을 하는 그 동인도 회사의 주주로 참여를 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의 벤처 비즈니스거든요. 가다가 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고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 회사인 주식회사가 생긴 건데요. 근데 당시에 그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과 런던의 귀족들이 동인도 회사의 주주였지만 그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을 확률이 높죠.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 배를 타고 그 뭐 인도와 인도네시아 가서 향신료 가져오는 거는 선원과 선장입니다. 이건 주주들에게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에게 고용이 된 예컨대 동인도 회사에서는 선원과 선장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막 향신료 가지고 오는 거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고요. 난 월급 받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종의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공시제도 기업의 중요한 일을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거는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을 주주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일종의 그 임원과 아니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감시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요. 저는 장기 투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약한 거군요. 우리나라 90년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90년대가 지금보다 실물 경제의 활력은 훨씬 높았습니다. 성장률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때 주식이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커버넌스의 문제예요. 3대 재벌인 대우그룹이 파산하고 결국은 부식회계가 있고 또 그 80년대에는 그 당시에 8대 재벌이었나요? 국제상사가 그냥 정치 권력의 눈밖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무형의 자산을 잘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 아니면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뭐 중국 이후에 뭐 베트남도 뜨고 뭐 멕시코도 뜨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도 부각이 되는데 주식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90년대가 500에서 사서 1000까지 팔게 되면 뭐 두세 달 사고 팔고 이 타이밍을 저는 뭐 알 수 있는 재료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선진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신흥국은 약간의 히트앤드런이 좀 필요한 시장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물 경제가 단순히 좋다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지배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합니다. 돈 벌 기회가 많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고 또 막 유상증자를 해요. 근데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주식시장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예, 직접 투자 자금을 기업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의 주식이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수요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공급은 주식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상증자나 주식 공급 물량이 늘어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맞아요. 저는 코스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의 상해종합 지수가 2007년도에 6,100에서 지금 한 3,000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은 그때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것처럼 상장하는 기업들에게 양질의 자금을 직접 투자 자금의 형태로 몰아주는데 네. 돈을 투자한 주주들은 돈을 못 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사주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장은 주가가 성장을 배반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저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내 자산을 묻어둔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선진국이 좋고 저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난 저기 내가 돈을 묻어서 성장에 한번 그 득을 성장의 수혜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약한 고리 설명해 주실 때 네. 한국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한국은 중간 정도. 중간 예, 지금 환율이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환율이 벌써 1,340원 네.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또 다시 막 1,400원 가고 네. 또 그러면 증시 또 폭락하고 네. 경제 성장도 잘 안 나온다고 하고 뭔가 좋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한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1위였어요. 네. 중국이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건데 근데 지금은 중국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게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인 게 있고 또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했던 그 입지가 좀 축소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둔화되는 것들이 한국에는 되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다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엑시트 전략 이거 뭐 결별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중국 쪽에 쏠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이런 과정들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중국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걱정이 많은데 그것이 새롭게 벌어질 일이라기보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뭐 한국을 어떤 치명적인 위기로 이끌기보다는 뭔가 한국 경제도 좀 그 성장의 탄력이 약해지고 좀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그런 동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전망하시는 가운데 뭐 혹시 섹터도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잘은 네. 모르지만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장기 추세인데요. 장기 횡보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은 길게 보면 주가가 3, 4년 올라가는 강세장보다 이게 72년부터 그랬으니까 51년이네요. 그럼 주식이 우리가 뭐 그냥 생활인의 감으로 한 3, 4년 연속 올라가네라고 하는 바이앤홀드가 됐던 게 70년대에 한 7년 있었고요. 80년대 3조 왕이 한 4년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한 4년 있었어요. 그러면 15년이네요. 네. 불마켓이요. 52년 중에 15년이면은 37년은 옆으로 횡보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횡보의 장세는 되게 많고요. 미국의 경우도 69년부터 82년, 또 36년부터 48년, 또 99년부터 2011년 이때가 계속 횡보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지금 파랗게 칠해진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얼마나 너를 뛰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변동성이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변동성이 위험해요? 내 돈 깨지는 게 위험이죠. 변동성 그냥 주가의 어떤 말 그대로 변동성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주식이 16년 동안 1.4%예요. 올라가면 밀리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주가의 변동성도 축소가 됐어요. 지금 우리 변동성이 거의 90년대보다 낮거든요. 근데 8, 90년대는 우리나라 이 주가를 보시면은 1000을 못 넘었어요. 길게 보면 고점을 못 넘는 박스권이었지만 주가가 주기적으로 1000에서 500 갔다가 1000 갔다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게 또 글로벌 경기가 거의 연동이 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한국 수출을 두세 배씩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이앤홀드를 하는 거는 잘 그 바이앤홀드의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주식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주기적으로 기회가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변동성까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저는 한국이 인덱스에 투자해서 참 돈을 벌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기사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개별 종목은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아주 특세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될 때 성장주들이 올라갑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예,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경제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기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특히 이제 그 경기 민감형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이 전반적인 경기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수 기업들에게 주식을 살라 그러면 뭔가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확 글로 물리겠네요. 그럼 쏠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 지금 그림 파랗게 칠해진 거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 이게 떨어지면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 선행준 경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 경기 좋았다 나빴다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 아웃퍼폼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엔 가치주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가치주들이 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성장에 탐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반도체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그 기업이 그 성장의 수혜를 누리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에서 시간을 두고 투영이 되는 거지만 주가는 그걸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 꼭 적정한 투자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스타일들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미래 뭔가 산업의 성장률, 성장도가 막 30%, 35% 네. 이런 거에서 우선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기라도 실은 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그 굉장히 시장을 득세했던 그 회사를 PER을 보면 한 6, 70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30배도 비싸잖아요. 60배 주고 100배 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성장이 희소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았는데 네.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잘한 거예요.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로 무장한 종목이 아니라 뭔가 싼 주식들, 배당도 주고 괜찮은데 이런 주식은 잘 못 올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이 네.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성장주가 올라가는. 근데 60년대 중반이란 시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한 20여 년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네. 예, 뭐 전후 복구 수요로 경제가 좋았고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민주당이나 리버럴들은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공황 이후로 그런 철학이 미국 사회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 철학이 가장 극단에 올라갔던 것이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집권했던 민주당의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했어요. 네. 위대한 사회 만들자. 복지국가 모델이거든요. 정부가 돈을 왕창 풀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돈을 왕창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가 2차 대전 이후 좋았던 시대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문화적인 충돌도 있었잖아요. 흑인 인권 운동도 있었고요. 또 뭐 그 히피족들이나 이런 반전 운동도 있었고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상한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고고장세라 그래서요. 성장주인데요. 이 성장주가 어떤 성장주냐 하면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컨셉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 2차 전지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높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이거는 컨셉을 사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도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가 있고 사람들이 숫자는 안 나오지만 미래에 정말 끝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컨셉을 사는 컨셉 스탁이 있는데 이때는 컨셉 스탁의 형태였습니다. 특히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면서 그 어떤 우주 개발 기업 이런 것들이 막 특세라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막 바이오나 화장품이 잘 될 때는 사업 목적에 뭐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 이런 거 했는데 이때는 우주 항공 같은 것들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미국에서 또 사명 변경 붐도 있었습니다. 뭐 트로닉스, 오닉스 이게 뭔가 좀 첨단스러운 느낌이 나는 걸로 막 바꾸는 투기 장세가 한 4, 5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어졌고 그래서 고고 장세가 끝날 때쯤인 1969년도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접습니다. 그 50년대 후반부터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주변 지인들 돈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주는데 60년대 후반에 이거 살 것도 없고 너무 이상하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접고 돈을 돌려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길긴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늘 있어요.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투기적인 시대는 늘 나타나는데 통상은 이게 끝나게 되면 이때 못 올랐던 조금 싼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니프티 50였습니다. 니프티 50는 미국의 매력적인 50 종목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멀쩡한 회사들입니다. IBM, 맥도날드, 제록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문헌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 니프티 50 종목들은 원 디시전 스탁 그랬어요. 한 번 의사결정 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어요. 회사는 성장하고 또 배당은 따박따박 주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니프티 50도 밸류에이션이 4, 50배 했거든요. 100배 가는 것도 있고 이 두 개가 기업의 본질은 틀렸지만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비싼 주식들이 가는. 네. 근데 니프티 50도 결국 73년도, 74년도에 망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맥도날드 같은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지금도 좋은 주식이지만 73년의 고점을 넘어선 10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셉형의 성장주보다는 당장 이익이 나오는 성장주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좀 완결성이 높은 투자라고 보지만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애플, 아마존 사면 가치 투자 아닌가? 저는 가치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저에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올해 2차 전지 사서 돈을 벌면 그게 잘한 거예요. 다만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위험, 또 가치 투자도 잘못 사게 되면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주식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성장을 못하게 되면 계속 싼 게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투자에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가요. 뭐 PER 싸고 PBR 싼 거 사는 게 가치 투자 아니라고 봐요. 잘 아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거. 워렌 버핏은 애플도 사요. 맞아요. PER 30배 되잖아요. 또 워렌 버핏에 투자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고용이 된 뭐 펀드 매니저 아마존도 샀어요. 또 메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는 테슬라를 샀어요.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가치 투자가가 중시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미스터 마켓과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한 개념인데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민주당이 경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60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고 결국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에 고고장세니 결국은 사람들이 성장에 탐닉을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질서가 자신이 없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은 먼 꿈을 사는 게 니프티 50까지 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보수화가 되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단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고 감세해 주는 게 답이고 그때 나왔던 아주 강력한 그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논리가 보수적인 그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시장이 답이야. 너 어떻게 초과 수익을 낼라 그래. 네가 초과 수익 내는 거는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변동성이 위험이야. 왜 진폭이 큰 걸 투자해? 넌 어차피 초과 수익 내기 어려운데.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나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가 아니고요. 시장이 늘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나치게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침울해지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약간의 역행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나쁠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고 네. 또 두 번째가 안전마진. 결국 제가 알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미래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서 막 투자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아주 중심지에 있는 빌딩이고 다 임대가 들어가 있어. 야, 그럼 이게 5년 후에 별일 있겠어? 별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8,000원에서 거래되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10,000원이 정답이야.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주식이 5,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이라고 봤지만 내 판단이 조금 틀리더라도 안전마진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의 경우는 결국은 얼마냐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안전마진 찾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성장주 투자가 이겼던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뭔가 실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외피를 바꿔 쓰고 나타나겠죠. 뭐 2차 전지가 계속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오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올해는 2차 전지가 기대주였지만
3년 전엔 바이오였고요. 한 8년 전엔 화장품이었어요. 이게 다 비싼 주식들. 성장이 희소할 때 사람들이 성장이 희소할 때 부각이 됐던 건데 마지막으로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 두 가지를 이게 성장 투자 잘못됐다 아니에요. 가치 투자도 전혀 미래에 성장 못하고 과거에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걸 사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치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인 거고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비싸다라고는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거거든요. 네. 세상은 저는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미래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주가가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긋났을 때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은 버블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 월급쟁이들이 막 1, 2천만 원씩 장외 주식했던 것들 다 휴지가 됐어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쁜 기억이 있지만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 그럼 닷컴 버블이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나요? 전형성 깔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이 클 때 그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지는 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20년 전에 포털 기업에 투자로 열광할 때는 야후가, 엠파스가, 라이코스가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상장도 되지 않았던 구글이 한국에선 네이버가 인터넷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먼 미래에 성장할지 정확히 알면 좋은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기업들의 생태계도 서로 노력을 하고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다 보니까 특정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산업 전체가 붐업이 돼야 돼요. 네. 굉장히 비싼 주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돈이 가면 거기서 살아남은 어떤 그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식의 미국식의 한국식의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성장 산업은 필연적으로 버블이 필요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막대한 그런 증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 산업에 대한 열광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주식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그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지금 뭐 이제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끌은 주식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얼마나 부풀어졌다가 언제 터질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투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것들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된 속성이라고 하는 건 늘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한 40% 정도는 네. 채권을 사고 싶고요. 채권을 사고 싶고요. 장기를 사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뭐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건 채권을 이 트레이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픽스트 인컴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기 보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나머지 60%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네. 저처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 조바심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전 세상은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싼 주식 근데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배당 수익률 3% 이상 되는 그런 싼 주식들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약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싸 보입니다. 국가는 뭐 60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중 이런 건 없을까요? 비율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저는 뭐 주식의 60% 중에서 네. 저는만 그 중에 한 3분의 1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특히나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 네. 자녀들에게 미국도 한번 주가가 빠지면 반토막 나요 인덱스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패여서가 아니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가 좀 위선이랄지 점잖음을 벗어 던진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땅에서 하자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입지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0% 채권, 40%는 한국의 싼 가치주 사고 싶고요. 배당을 고려해서 네. 20%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뭐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는 게 참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가격을 지불해도 정당화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적절한 가격에 사서 보유를 하면서 이기는 게임이지 앞서서 제가 미국인들이 열광했던 니프티 50 원 디시전 스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았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늘 어느 정도의 그 후유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스토리에 탐닉하는 것도 좀 좋지만은 또 그것 자체가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자산이건 서울의 아파트건 주식이건 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